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국내외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2월 넷째 주입니다. 이번에도 5가지 꼭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하이 소득 격차가 15년 만에 최고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두고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하웨이 그룹이 트럼프에 KO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하웨이 그룹의 딸이 이란에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미국에 전격 체포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마침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쨌든 화웨이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트럼프가 완전 완패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계부채는 뉴스 브리핑 할 때마다 늘 짚어드리는데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합니다만 그 증가 폭에 있어서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해야 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 미입주일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도록 입주하지 않은 세대, 이것이 이제 미입주 세대인데 이러한 미입주율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계속 확산되고 있어 왔는데 마침내 서울에도 미입주율이 확산되고 더구나 강남 아파트 미입주율도 40%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꺼져 있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현상이 앞으로의 전세값 그리고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아마 이 뉴스는 들었을 건데 별것 아닌 것으로 간과하고 스쳤던 뉴스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 30년 전에 60세로 대법원에 판결했는데 30년 만에 5년을 늘려서 65세,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월 4주차 주간 뉴스 브리핑,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꼭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2월 넷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로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예고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가지 꼭지를 방송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난 방송 결과 분석, 두 번째는 돈 파는 가게 주식 투자 솔직 공개입니다. 지난 방송 결과 분석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 돈 파는 가게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실제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를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돈 파는 가게 시험, 채점하는 시간이죠.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돈 파는 가게를 애청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만 그 결과대로 나타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솔직하게 또 애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돈 파는 가게는 더 책임 있는 방송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은 돈 파는 가게의 정보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조금 그 프로세스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바탕한 이해력
또 이해력에 바탕한 그 사고력 그리고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난 방송 결과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 파는 가게 주식 투자 솔직 공개인데요. 돈 파는 가게도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합니다. 또한 돈 파는 가게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전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간간히 하죠. 일종의 이제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돈 파는 가게는 그 원칙대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 또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떨까? 돈을 벌었을까? 또 손해를 보고 있을까? 그것들을 실제 거래 화면을 중심으로 자료 화면을 중심으로 리얼하게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는 주식 투자로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다음번 방송 오픈할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이 돈 파는 가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얼른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좋아요 꾹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주간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상하위 소득 격차 15년 만에 최고로 벌어졌다. 이것이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다. 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은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이죠에 비해서 가장 최고치라고 합니다. 2018년 지난 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소득 5분위, 소득 5분위가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있죠. 소득 5분위. 1분위는 하위 20%에서 하위 20%예요. 하위 20%. 또 이제 5분위는 상위 20%, 이 이제 소득자 그룹을 뜻하는데, 지난 2018년도에 하위 1분위, 하위 20%의 월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버는 월 근로소득이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근로소득이 43만 원 정도, 43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17년에 비할 때 무려 36.8%, 36.8%나 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지난해 소득이, 특히 경제저층 소득 1분위 그룹에서 많이 크게 떨어졌죠. 반대로 소득 5분위, 즉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근로소득이 역대 최고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상위 5분위, 즉 상위 소득 20%. 얼마나 증가했냐면 14.2%가 지난 2017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월 688만 원 정도를 월 벌었다고 합니다. 근로로. 그래서 이 43만 원 소득 하위 1분위 소득자 월 43만 원과 소득 상위 5분위 그룹의 월 688만 원을 비교하니까 이 상하이 소득 격차가 무려 5년 만에 최고치 5.47배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5.47배.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 살펴보면 이 소득 5분위 그룹의 이 43만 원 월 가지고는 못 살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가족들이 도와주는 소득, 즉 이것이 이제 이전 소득이라 하는데, 이전되는 소득, 이전 소득이 무려 지난해 같은 기준, 지난해에는 이전 소득이 58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소득 하위 20%가 월 전체 소득을 따져보면, 수입 소득을 따져보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은 43만 원,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이전해서 받는 소득은 58만 원, 즉 일을 해서보다 일을 하지 않아서 받는 소득이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정책 실패라고 이것을 보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상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바로 단순 일용직 근로자들이죠. 대체로 이제 소득 하위 계층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많이 고용하는 쪽이 대기업이나 뭐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주로 뭐 자영업자, 영세 이런 분들이 많죠. 뭐 식당, 뭐 카페, 뭐 이런 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뽀시래기 제살 뜯어먹기다. 결국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전쟁이 안타깝게도 되어버린 결과가 바로 최저임금이었다라는 거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경제 침체하고 맞물리면서 더욱더 이제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고용 지표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반대로 단순 일용직 근로자는 굉장히 실업률이 높아졌죠. 이건 역시도 이제 최저임금 정책의 리얼한 결과였죠.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정책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엎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는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인데 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조금 더 평균 2만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득이 증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더 누릴 수 있어야 하겠죠. 즉 상하이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것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하위 소득을 올리는 것. 이것이 이제 원래 최저임금 정책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당장의 시간은 필요하고 또 경기 침체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가장 나쁜 결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이나 또 최근에 정부에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원화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속도도 조절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아까 소득 하분위의 이전 소득이 정부 공적 이전 소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정도의 정부의 역할,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이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지금 고통을 받는 소득 하위 계층 분들이 조금 더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아무래도 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좋은 효과가 있겠죠.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서 이 과도기를 이 보릿고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즉 최저임금 정책이 지금 단기적으로 실패했지만 또 최저임금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정책을 통해서 하위 계층의 절대적인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것도 또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하면 이 과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 하웨이 그룹이 트럼프의 KO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하웨이 그룹의 그 그죠? 그 장업주의 딸이 한 몇 달 전에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체포가 됐죠. 미국 당국에 체포가 되었는데 또한 그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터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그 당시에 주식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선 기술을 어찌 막겠느냐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기술로 경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트윗을 날렸죠. 자, 중국 하웨이가 결국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배알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중국 하웨이 그룹은 우리가 지금 뭐 5G, 5G 알죠? 광통신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의 속도 문제입니다. 이 지금은 이제 4G죠. 4G인데 이 5G는 지금 속도보다 무려 뭐 100배 이상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무인 자동차 이런 쪽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5G입니다. 저 우리가 무인 자동차만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을 인지해서 무인 자동차가 자동으로 멈출 때까지 인지하고 멈출 때까지는 상당히 신호가 정보가 빨리 전달돼야겠죠. 4G, 지금 4G보다 100배나 빠른 5G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5G 부분에서 중국 화웨이 그룹이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 5G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이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반도체 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가 먼저 이 5G가 결합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화웨이 그룹이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G가 적용된 반도체를 두 번째 이런 AI 반도체로 AI에 적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또한 중국 화웨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능력. 첫 번째는 뭡니까? 5G가 적용된 반도체, 5G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이 5G 반도체가 AI에 적용, 5G 반도체가 적용된 AI 기술. 이 두 가지를 모두를 중국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4차 산업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경쟁을 하는데 이 중국 화웨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하면서 트럼프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의 동맹국들에게 화웨이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세계 각국이 화웨이랑 거래하지 않으면 5G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화웨이랑 거래하지 않으면 각 나라, 각 기업의 4차 산업 발전에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랑 거래하지 마라라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마침내 트럼프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KO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뭐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미국의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에 맛이 가면서 판매가 맛이 가면서 애플 주가가 급락했다. 이것 알고 계실 건데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뭐 이게 샤더 배치 역량 때문에 상당히 우리 경제에 안 좋았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중국 화웨이랑 중국 기업과 이런 갈등이 생기면 또 중국 시장에 나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국 화웨이가 우리가 이제 5G 기술, 이 5G 기술이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발전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5G가 각국, 즉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이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표는 중국과 미국, 한국의 이 3개국 5G 기술 수준을 비교한 분석 자료인데요. 보면 이제 시범 운영, 5G를 시범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4G와 혼합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5G를 독자 운영하는 기술 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중국은 지난해 5G를 오픈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데 한국은 2019년 올해에 5G 기존에 지금 4G와 혼합 운영을 하고 또 미국은 내년에 4G와 혼합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조금 빠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G와 혼합 운용, 즉 한국하고 동일하지만 5G만 독자 운용하는 이 기술력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2025년에 가서야 이 5G를 독자 운용하는 이 기술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20년도에 바로 5G를 독자 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합니다. 엄청나게 몇 년 차입니까? 무려 5년 차이 나는 거죠. 5년.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어떤 5G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가 5년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5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이 한미보다 5년 이상 앞장섰다. 이것은 4차 산업 자체를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5G 독자, 5G 독자 운용 기술을 체계를 중국은 확립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제 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화웨이는 반도체, 즉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칩 가운데 5G가 적용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 5G가 적용된 AI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기업이다. 자, 그 결과 결국 트럼프가 중국 화웨이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언뜻 보면 위험한 2019년 경제와 투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과 계속 극단적인 전쟁을 해나갈 여력이 없다라는 측면 등등 현실적인 것,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하웨이에 항복선을 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뭐 결과적으로 우리도 굉장히 조금 많이 서둘러야 합니다. 이 4차 산업이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단히 핵심적인 산업이고 또 중국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부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국 부채 많습니다만 뭐 기업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부채를 해결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부채를 갚는 것, 두 번째 부채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결합되어 있죠. 많이 벌어야 부채를 갚겠죠. 결국 이제 4차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핵심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중국은 비록 부채가 많더라도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 이분 조금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본력도 한국은 크게 떨어집니다. 중국에 비하면 즉 AI라든지 4차 산업 5G에 이 투자하는 이 자금력이 뭐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거의 뭐 10배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결정적인 에너지는 뭡니까? 바로 창의력이죠. 창의력이기 때문에 정말 협업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떨어지는 자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기를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제 정말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가계부채 이야기인데요. 가계부채는 뭐 뉴스 브리핑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총량은 지난해 1,53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돌파했는데 다만 이제 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서 보면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다. 분기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였다고 하는데 1년간으로 이제 따져보면 한 4년 만에 최저치, 연간으로 따지보면 이 속도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분기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저치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이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 뭐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1등입니다. 1등인데 문제는 또 관리 문제죠. 결과적으로는 관리는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겠고요. 최근 이제 금융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역전세,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그것은 그런 문제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물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당장 뭐 큰일 난다. 금융위기가 닥쳤다. 자,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가계부채는 세계 1등을 다투지만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잘 관리되고 있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가계부채 증가는 10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판매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매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백화점 또 자동차, 백화점이나 이런 자동차 구매할 때 주로 이제 할부 구매를 많이 하죠. 백화점에서는 뭐죠?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결제들을 많이 하고 이런 판매 신용 부분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017년에서 2018년 대비 또 지난해 그렇죠. 2016년보다 2017년 그리고 2017년보다 2018년 오히려 더 증가됐다라는 거죠. 이 판매 신용 부분은 뭐 90조 원이 넘는데 이 90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약 뭐 9조 원이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한 거죠. 2017년에는 9조가 아니라 한 8조 원대 정도에서 증가했는데 지난해는 9조 원대로 증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경제도 좋지 않고 뭐 실업률도 높다 보니까 빚내어서 계속 소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펀드를 해약하고 보험을 해약한 돈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것은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4차 산업 이런 쪽에 빨리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시간을 앞당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 강남 아파트 미입주율이 40%라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 미입주율 4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입주율은 그동안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지방에서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서울에도 이제 드디어 상륙했습니다. 서울 이제 연희동에 있는 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이제 지정 기간이 끝났는데 총 396가구 중에서 61%만 입주했다고 합니다. 61%.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미입주율이 한 40% 정도 되죠. 또 이제 옆에 있는 홍제동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아직 만기가 이렇게 종료가 입주 지정 기간에 종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채 40%도 안 된답니다. 채 40% 안 되니까 이때는 미입주율이 무려 60%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강남에도 이제 미입주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권역에서도 이제 개포동 새로 지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계속 미입주율이 늘어나고 있다. 개포 레미안 루체하임 같은 경우에는 850가구 중에서 60%만 입주했다. 마찬가지로 입주율이 40%, 미입주율이 40%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전세값 하락의 가장 큰 서울에서 강남에서 영향력이 큰 바로 헬리오시티 송파 헬리오시티가 거의 만 세대 정도 가깝죠. 여기에도 입주율이 아직 뭐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집이 10가구 가운데 7집이 불이 꺼졌다. 아주 이제 심각하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2019년에 올해 계속 입주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서울 성북구 1000가구 이상 입주할 세대, 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도 2352가구라 하고요. 또 레미안, 아틀리치도 1000가구가 넘고, 강남에서도 이제 뭐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뭐 2000세대 가까운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계속 미입주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미입주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가 거래 절벽, 그죠? 예,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기존 아파트를 팔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또 전세를 내어서 전세든 팔든 그 자금으로 신규 아파트로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죠. 거래 절벽.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인다. 그러면 아파트가 안 팔리면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거나 전세가 안 나가면 뭐 대출이라도 좀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기존 집이든 새 집이든 이제 대출을 못 하게 되었다. 묶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동원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이제 헬로시티도 마찬가지만 전세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는 거죠.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신규 아파트로 옮겨오는데 가격이 안 맞고 또 신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는데도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입주자를 찾는데 경쟁이 붙어가지고 또 입주자를 못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적으로 전세가는 계속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전세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을 못 견뎌서 계속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수요도 이제 생기겠죠. 매도, 그죠? 매도할 때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시세보다 조금 떨어지는 가격을 내어야 팔리겠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정 여력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정말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자꾸 이제 주변에서 급전 빌리지 마시고 기존 아파트를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안 팔리는 이유가 물론 매수자와 매도자가 숫자,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원하는 가격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안 맞춰주니까 못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정말 없다면 주변에서 계속 급전을 빌려서 해결해야 될 타이밍은 아닙니다. 즉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팔고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판결. 이것이 서민들에게 왜 중요할까라는 겁니다. 자,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일종의 정년하고 관계되는 거죠. 정년. 일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이것이 30년 전에는 60세였습니다. 30년 전에 60세였는데 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60세였는데 이제 65세. 5년이 더 늘어난 거죠. 5년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61세인 분이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의 판결 기준으로는 61세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도 가사노동자로서의 소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60세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65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정도의 가사노동에 따른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꼭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유장애, 크게 이제 다쳐가지고 장애가 생겼을 때 이 장애율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율이 만약 20%가 생겼다고 하면 만약 61세 분이 사고가 나서 후유장애가 20% 생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인정 못 받습니다. 소득의 20%를 인정 못 받습니다. 왜?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65세로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4년 동안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장애율을 계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동연한 65세 늘어났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에서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명사고,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교통사고, 또 뭐 산업재해 사고, 각종 화재 이런 등등의 재해 사고에서 이 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크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정년, 기업들의 정년들이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서 정년 연장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되지 못했죠. 이번 판례를 통해서 법적인 타당성이 훨씬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년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더 가속될 수 있고 또 인명사고에서 보상금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좋은 점인데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즉, 이 인명사고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산재 쪽이든 보험회사 쪽이든 결국 보험료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 그런 인상 요인이 되겠죠. 또 기업하시는 분들 산재 보험료 이런 것도 이제 인상 요인이 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제가 지금처럼 나쁠 때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일자리가 계속 사람이 나가야 정년이 되어서 나가야 그 자리가 빌 건데 이제 나가지 않고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이 취직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반대적인 또 현상도 있습니다. 취직하는 그러니까 취업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신규 취업자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판결의 의미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제가 빨리 좋아지고 또 경제 패러다임이 4차 산업으로 빨리 좀 바뀔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체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최저임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2만 불 시대에서 어쨌든 소득이 양극화되지 않고 이 이제 경제 성장을 다 같이 좀 많이 누리려면 최저임금도 올라야 하는데 이것이 또 크게 영향이 없도록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또 관심을 기울여지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지난 방송 결과 분석, 돈 파는 가게, 주식 투자, 솔직 공개 두 가지 방송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해 주셔야겠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02-536-0153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준비한 것 마칩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